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덤 옆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새벽녘,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라 진짜였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요.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수도권에 처음 생긴 공립외국어 고등학교였는데 특이하게도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였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본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지행동이 지금만큼 개발이 되지가 않아서 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주한 폐가들이 학교 근처에 서너 채 남아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 근처에 몇 점도 딱 하나 있을 정도로 외곽이었죠. 이렇게 외진 곳이다 보니 기숙사 뒤쪽에는 산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선까지 오르셨던 어느 선비님의 선산이더라고요. 크게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아래쪽에 있는 무덤 몇 개는 기숙사 뒤쪽 창문을 열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3층 정도 위치에서 문을 열면 무덤과 바로 눈이 마주치는 방이 몇 군데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필 그 방을 배정받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창문만 열면 보이는 무덤 때문에 오싹하고 꺼림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방을 같이 쓰던 친구들이 이전부터 친하던 녀석들이라 금세 잊고 신나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8월 즈음 그 방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저는 목이 말라서 책상 위에 떠놓은 물을 마시려 일어섰죠. 몸을 일으켰는데 문득 책상 너머로 더위 때문에 열어뒀던 창문 밖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 바로 보이는 무덤 앞에 무언가 희뿌연 게 떠 있었거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써야 앞이 제대로 보입니다. 조금 더 다가가 책상 위에 올려놨던 안경을 쓰는 순간 그제야 희뿌연 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몸도 없고 그저 희뿌연 손만이 허공에 둥둥 떠서 이리 오라는 듯 천천히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쳐서 그대로 주랭랑쳐서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푹 덮어 쓴 채 날이 밝을 때까지 벌벌 떨고 있었죠. 당시 기숙사 기상 시간은 6시였는데 기숙사 기상 음악이 울릴 때까지 제정신이 아닌 채로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게 생각나네요. 그 후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기숙사 사감 선생님한테 했다가 들었던 이야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어차피 너희 기숙사 뒤쪽에 있는 무덤들은 전부 가묘라서 안에 묻힌 사람도 없어.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들 헛꿈꾼 거라고 한마디씩 거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다가 같은 방에서 이상한 걸 본 사람은 저뿐이었으니 아마 꿈을 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끔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비어있는 가묘를 제가 들어가서 메워야 한다는 뜻의 손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며 새벽에 창문 너머 무덤 앞에서 희뿌연 손이 손짓하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엔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지만 사감 선생님과 친구들은 꿈이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가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손짓이 나를 가묘에 메우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묘한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밀실의 시체. 대학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아파트는 좁고 오래된 데다 시설도 좋지 않은 3층에서 5층의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방을 구하게 된 그 친구는 가구를 들여놓고 입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마치고부터 왠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하기도 한 데다 다음날 강의가 있었던 터라 그냥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한창 자고 있던 도중 어디선가 노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진 그가 현관 쪽으로 다가갔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그는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장난을 치는 범인을 잡을 생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침실 옆에 벽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다고 생각해서 부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엌을 계속 뒤져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그는 그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리며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진 그는 방에서 나가 집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집에는 모든 방에 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단 한 곳에 창문만 빼고 말입니다. 그 창문은 부엌과 침실의 사이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그저 벽으로만 생각했던 공간에 사실은 창문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문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침실의 벽을 두드려 봤지만 벽에서는 어떤 이상한 부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쪽도 마찬가지였고 방 위에 있는 옥탑방에서도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가 찾아보게 된 곳은 계단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한 곳에서만 다른 곳과는 달랐던 통통하는 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그는 그 부분의 벽지를 뜯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유리창으로 막혀 있었고 너무 어두운 탓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깨름칙했던 그는 그날은 여자친구 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와 여자친구는 다시 그 방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어제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안쪽을 플래시로 비춰보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완전히 해지고 녹슨 침대, 깨진 변기와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낡아빠진 옷을 걸친 백골이 있었습니다. 둘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에서도 출동해 밀실을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다 썩어 뼈만 남은 인간의 사체가 한 구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 시체는 집이 건설될 즈음에 실종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건물주의 딸을 겁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건물주는 복수를 하겠다고 평소에도 이를 갈았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실종 이후 경찰은 건물주를 조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석방됐고 그는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시체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벽을 긁어서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결국에는 굶어 죽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묘한 것은 밀실이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워싱턴주의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똑똑똑하는 노크 소리는 누가 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의 베란다. 저희 집은 저와 동갑인 오래된 아파트고 아파트 뒤엔 산이 있어서 복도 쪽 창문에서 산이 바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창가 쪽에 자리한 제 방은 한여름이 아니면 서늘하고 낮에도 그늘진 감이 있지요. 이런 집의 구조 탓인지 아니면 제가 유달리 기가 약한 탓인지 집에서 일어난 심령현상은 거의 저 혼자 겪습니다. 자잘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고 아직까지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동생이 학원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어 엄마가 동생을 마중 나갔어요. 저녁 7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이미 하늘은 어둑해졌고 저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베란다에 흰 천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갖다고 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 말입니다. 거실과 베란다가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구조라 전화를 끊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불은커녕 빨래거리도 걸려있지 않았고 흰 천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 밑을 내려다보니 동생과 엄마가 보여서 전화에 대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가 제 옆에 흰 천 같은 게 서 있는 것처럼 불쑥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가위도 자주 눌리는 저는
섬뜩해져서 괜히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곤 전화를 끊고 베란다 문을 걸쇠까지 잠궈버렸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엄마와 동생이 뛰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오냐고 물어보니 제가 전화로 그런 게 어딨냐며 말하는 순간 그 흰청 같은 게 저를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형태도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머리 부분이 저를 향해 돌아가는 게 보여 불안해서 뛰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한동안 베란다에 가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 쪽에 전선 코드가 다 뽑혀져 있었어요. 애써 청소하다가 끌려 들어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지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방 안에 있는 인형이 전부 뒤돌아 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방문마다 십자가를 걸고 난 뒤에는 잠잠하지만 제 방문 밖 책장 위에 작은 도자기 인형은 아직도 돌아가요. 매일 똑바로 앞을 보게 세워둬도 어느새인가 방 쪽으로 돌려져 있죠. 아직까지 별일은 없지만 자꾸 이 집에서 사는 게 불안해지네요. 네 번째 이야기, 산의 귀신. 전 영감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일 무렵 합기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도장에서는 여름마다 합숙훈련을 가장한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20명 정도 갔는데 전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중 유일한 6학년이라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죠. 그 외에도 대학생 형 둘, 누나 둘이 관장님을 도와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교육 같은 것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 훈련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담력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죠. 합숙을 하던 곳이 원학교여서 그랬는지 차를 타고 조금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산비탈에 크게 늘려진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이 담력 시험의 장소였죠. 길은 외길이고 좌측으로는 경사진 절벽, 우측으로는 묘지들이 있는 곳을 오르는 게 목표였습니다. 걸어서 끝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우리는 2명씩 한 조로 5분 간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친한 동생들끼리 나름 꾀를 내요. 먼저 올라간 조가 뒤에 따라올 조를 기다려 넷이서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동생 둘이 먼저 출발을 했고 고지어서 출발한 저희 조와 만나는데 성공해 그렇게 넷이서 묘지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나무 뒤에서 탈을 쓴 대학생 형이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하듯이 뛰쳐나왔고 어린 저희는 당연히 놀라 자빠졌습니다. 동생 한 명이 울자 대학생 형은 탈을 벗으며 미안하다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올라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넷은 손을 꼭 잡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아주 기묘한 것을 봤습니다. 왼편에 굉장히 컸을 듯한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복을 입고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울보였던 동생 한 명은 다시 울기 시작했고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게 보통 담력 시험을 할 때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사람을 발견했기에 저희는 기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거리는 꽤 가까워졌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소리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해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게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죠. 10걸음조차 남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저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정적 사이로 소복을 입은 사람이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지나쳤고 저희가 지나치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거리고만 있었죠. 그 사람을 지나침과 동시에 공포가 극에 달해
저희 넷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산 정상까지 달려갔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분장을 한 건지, 또 대체 왜 저러고 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그 사람을 찾아내 마구 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담력 시험이 끝나고 숙소 복귀를 위해 모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저희를 올려보낸 형, 탈을 쓰고 놀라게 했던 형, 정상에서 아이들을 받아주던 관장님, 관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받아주던 누나, 저는 당연히 남은 누나 한 명이 그 소복 입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보니 그 누나는 무당들이 입을 것 같은 오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머리는 단발이고 얼굴에는 구미호 분장이 되어 있었죠. 저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엄청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 누나에게 물어보니 누나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넷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정상으로 전력 질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게 하러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더라고요. 즉, 저희는 탈을 쓴 형을 지나 그 누나에게 가기 전 소복 입은 무언가와 마주쳤고 거기에 놀라 도망치느라 그 누나를 지나쳐버린 거죠. 저희는 소복 입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지만 형들과 누나들은 하나도 믿어주질 않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런 장난은 안 통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관장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조의 동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을 봤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해봐야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장난 쳐봤자다. 결국에 저희 넷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지만 그날 그 상황만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5번째 이야기, 내가 보는 동영상에 관심을 보였던 귀신. 몇 년 전 이야기다. 친구와 심령장소에 갔다 온 후부터 괴현상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밤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노라면 방 안에서 누군가 스윽스윽 하면서 엎드려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적어도 공포감이라도 좀 지우고 싶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퍼레이드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로 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평소처럼 누군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잠이 깼다. 반복 재생 설정을 해놓았기에 영상은 아직 틀어져 있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공포감도 조금은 잦아들겠다 싶을 무렵 방 안을 기어다니던 소리가 갑자기 딱 멈춰섰다. 소리가 나던 곳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침대 근처의 베개에서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이럴 수가. 너무나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가까이까지 다가와서는 다시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아마도 몇 분가량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인기척은 계속 근처에서 느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호기심과 잠을 설친 짜증 탓이었을까. 용기가 솟아났던 나는 인기척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다. 슬쩍 한 눈만 떠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베개 근처를 바라보았다. 사람 모양의 시커먼 안개 같은 게 있었다. 사람 얼굴의 옆면처럼 보였다. 큰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아마 나한테 위해를 가할 생각이었다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검은 안개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내 스마트폰이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재생되고 있는 디즈니랜드 동영상을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동영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 검은 안개는 그 소리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는 걸까? 나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동영상만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 한동안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동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게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방을 기어다니는 소리는 딱 사라지고 말았다. 실화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이어지는 이야기도 없고 이게 전부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디즈니랜드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녀석한테도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6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귀신을 보았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3주 정도 되었군요. 저는 학교를 애매하게 멀리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전철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많은 전철을 매일 타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용으로 그럭저럭 쓸만한 중고 바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죠. 전 주인은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깎아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지출이 있던 저로서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바이크를 구매하고 바로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좀 봤죠. 평소에 바이크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던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5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 후로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바이크를 타고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30분 정도 바이크를 실컷 타다 들어오는 거였죠. 그 동네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철물점이나 공업사 같은 게 늘어서 있는 매우 긴 직선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건너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도 적었기 때문에 그 길 전체를 제 것인 마냥 마음대로 누볐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오늘로부터 3주 전인 그 날이 되었습니다. 중고 바이크의 특성이랄까.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고치는 것도 지쳐버려서 그냥 포기한 상태였죠. 특히 연료 게이지가 마시간 상태였는데 연료 잔량을 대충 계산하고 다녔기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바이크를 끌고 30분 거리의 동네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탔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잠시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져온 음료를 조금 마신 후 1시간 정도만 더 타다가 집으로 가기로 했죠. 길가에 정차하고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방을 뒤적거리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원래 좀 오래된 동네라 수명이 다 했나 보다 하고 음료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계속 깜빡거렸고 저는 그곳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불이 꺼질 때 이상한 흰 덩어리랄까. 오래된 흰 옷감 느낌의 무언가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를 잘못 본 건가 싶어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 있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괴담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낀 순간 가로등이 또다시 깜빡였는데 그 흰 것이 안 보이더군요.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안 닫고 무작정 가장 가까운 대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이 떨어지고 아까 마시던 음료수가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도 못하고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그대로 대로로 달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든 말든 일단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그대로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방 안에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천이 뭔가 손 같은 것에 강하게 당겨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한 후 새벽이 되어 하늘이 약간 밝아질 때까지 계속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이제는 가도 될 거라는 생각에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담배, 음료수, 필통 등이 줄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섬주섬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바이크로 걸어갔습니다. 바이크는 세워둔 그대로였지만 연료통에 도색이 길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을 세운 채 바이크를 마구 긁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밤에 바이크 타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학은 계속 바이크로 하고 있지만요. 7번째 이야기, 군부대의 고문관들. 내가 처음 간 부대는 12사 GOP 부대로 4,000계단으로 유명해서 다큐에도 자주 나오고 겨울이면 우리나라 최저체감 온도로 뉴스에서도 취재올 정도로 생활 자체가 고역인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선임들은 굳이 후임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후임들은 힘들어하면서도 내무생활은 자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은 빨리 간다고 좋아하며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나는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에서 건드리지 않는 선임과 알아서 일 잘하는 후임을 끼고 편하게 1년 동안 군생활을 했다. 그때까진 군생활 편안해 국내에서 힘들다고 유명해서 다큐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곳에서 이 정도면 별거 아니네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GOP에서 내려가서 생겼다.
GOP 부대는 3개의 대대가 1년씩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부대 중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두고 3대대 GOP에서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인원은 남겨두고 서로 전역자와 공문관을 교환하는 형태로 남겨두고 자리를 옮겼다. 나는 내려갈 때는 갑병장이 되어서 내 윗선임들은 다 GOP에 남게 되고 내가 최고참인 채로 내려갔다. 내려와서 새로운 3명의 후임을 맞이했는데 어딘가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일병 A는 다리에 박은 철심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상병 B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며 도서관 관리병이라고 했다. 마지막 일병 C는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면 어눌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했다. 진짜 상태가 안 좋기 난 좋네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GOP 철수 기념식 때 삼겹살과 막걸리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새로 만난 아이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있었는데 일병 A는 원래 왼쪽 관절이 안 좋아서 당연히 군대를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게 되었고 훈련소 행군 때 무릎이 완전히 나가 철심을 박은 채 국궁병원에 다니며 재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원빈이 십자인데 파일로 군대에서 의가사 전역한 걸 알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는 국내에서는 100명이 채 안 되는 희귀병이라 그에 대한 군법이 없어서 따로 신검을 받을 때 2급을 받고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신병씨가 보이지 않아 내가 찾으러 갔을 때 생활관에서 내 맞추임인 상병이 목포를 두르고 있는 신병씨를 보며 소리치고 있었다. 이 새끼야 나오라고 하잖아. 나는 그때까지 후임에게 욕을 한 적도 없었고 선임에게도 욕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맞추임의 욕에 깜짝 놀라 멍하니 상황을 보고 있었다. 안 돼. 나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가. 신병씨는 침대에서 목포를 말고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네 밑에 신발 있잖아. 신고 나오라고. 그러자 씨는 말했다. 아니라고.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나는 그 당시 너무 황당한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후임의 맞추임은 나를 발견하곤 담배를 피러 나갔다. 야, 씨야 왜 그래? 밖에 삼겹살 거의 다 먹어가 한 점이라도 해야지. 술 한잔도 하고. 병장님, 저 진짜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는 맞추임에게 다가가 담배를 얻어피며 물었다. 쟤 왜 저러냐? 모르겠습니다. 같이 막걸리를 나르다가 갑자기 내 팽겨치더니 침대 위로 올라가 저럽니다. 나는 그때 정말 귀신을 보는 애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전역할 때까지 느낀 건 A, B, C 모두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군대에 오면 안 되는 애들이었다. 요즘 군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뺄 수 있으면 빼야지. 잘 뛰어다니는 연예인이 공익관계에 뭐가 나빠 이유가 있나 보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도 감쌀 수가 없게 된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애들도 군대에 오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가지고 군대에 안 오는 것. 그 사람들 때문에 와야 했던 건 아닐까? 8번째 이야기, 섬뜩했던 여자. 제가 홍대 쪽에 살았고 자전거를 타고 상암동 홈플러스에 가서 과자나 음료를 사오곤 했습니다. 연남동 철길이 지금은 공원화됐는데 그 길을 따라가서 모래내 시냇가부터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상암동까지 갔다 오곤 했죠. 시기는 많이 추워서 사람이 없던 걸로 기억되는 기억에 대충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머리 위로 가로질러 다리가 지나가는 길 중간이었는데 다리 밑으로 의자가 있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지금은 운동기구와 새똥천지지만 합정에서 마포구 청력 쪽으로 가면 도로가 모래내를 위로 가로지르는데 아마 그 밑쯤 되리라 생각됩니다. 홈플러스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왼쪽을 보니 그 다리 밑에 의자 있는 곳에 웬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 추운 날 앉아 있더군요. 제가 헷갈리는 건 그 사람이 머리도 길고 옷도 죄다 검은 옷에 검은 치마에 캐리어, 검은 캐리어 같이 짐을 가지고 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지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순간 너무 전체를 검은 옷으로 입고 머리도 너무 길고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뭔가 궁금하더군요. 근데 다시 보러 가보자니 순간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집에 왔는데 그 자전거 길을 밤이었고 춥긴 했어도 누군가 가면서 보긴 했을 것 같은데
과연 저같이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겨울에 해도 빨리 지는데 올 블랙에 머리도 길게 늘어뜨린 채 그 추운 날 밖에서 사람이 잘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아직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겨울에 밤이 되면 그 자전거 도로는 등을 별로 켜놓질 않습니다. 어두컴컴한데 실루엣으로 올블랙으로 옷을 입은 머리 길어 보이는 여자분을 봤을 때 추워서 저러고 노숙은 안 될 텐데 하는 생각과 잠시 후 사람 만나 하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들 때 좀 섬뜩했네요. 참고로 여름에는 거기서 누워서 자는 분도 가끔 봤는데 겨울에 등도 안 켜졌는데 추워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죠. 여자 홀로 올블랙으로 옷 입고 있던 분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뭘 본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 저처럼 보신 분이 있으면 경험담 좀 부탁드려요. 살아가면서 귀신 본 적은 없는데 진짜 그날은 왠지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블랙룩 좋아하는 외국인이 놀러 왔다가 쉴 곳 없어서 거기 내려와서 쉰 거라면 어이없긴 하겠네요.